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산 크로마토그래피, 역산 HPLC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온 쌍시아, 아이온 페어링 리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리버스 페이스 HPLC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특징은 고정상이 논폴라하고 이동상이 폴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정상이 논폴라한 만큼 고정상과 분석 대상 물질 사이에는 소수성 결합에 의해서 리텐션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리버스 페이스 HPLC에서 분석하기 힘든 물질들이 무엇인가 라는 걸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리버스 페이스 HPLC에서 분석하기 힘든 것들은요, 잘 리텐션이 안 되는 것들이겠죠. 일반적으로 리텐션이 안 되는 것들은 그만큼 고정성과 어떤 분자간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들이 분석이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소수성 그룹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자들, 그런 경우에는 아마도 제대로 리텐션이 안 일어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수성 그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분자량이 작은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페이스 HPLC에서 제대로 리텐션이 안 되는데 분석은 하고 싶죠. 네. 리버스 페이스가 사실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화합물들이냐면은 분자량이 작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리버스 페이스 HPLC를 이용해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화합물이 있다고 봅시다. 아민이죠. 예, 아민 화합물인데 염기성 화합물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작다, 크기가 별로 크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웬만하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의 pH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은 차지를 띄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지를 띄겠죠. NH3 플러스라고 하는 차지를 띄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차지를 안 띄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pH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 정도 pH를 높여주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pH 범위를 넘어서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컬럼에서 사용 가능한 pH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화합물들은 이제 차지가 형성된 상태에서 차지를 띈 상태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쪽 부분까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거의 아마 이동상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빨리 빠져나올 겁니다. 리텐션이 제대로 안 되고요.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리텐션이 빠르다는 얘기는 거의 뭐 분리가 안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쪽에서 리텐션이 그냥 이렇게 나와버리고 안 나오죠. 아니면은 저분자에 뭐 플러스 차지를 띈 것만 아니라 네가티브 차지를 띈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은 pH와 관계없이 전혀 뉴트럴 몰리큘이 아닌 항상 차지를 띈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컬럼에다가 컬럼 이동상에다가 계면활성제를 넣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계면활성제라는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논폴라한 테일에 폴라한 이런 헤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폴라한 헤드가 차지를 띠고 있으면은 이온성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차지를 띠지 않고 그냥 극성 분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래서 아까처럼 염기성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저분자 화합물을 분리 분석하기 위해서 이동상에다가 이런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계면활성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이온쌍으로 역할을 합니다. 아이온 페어라고 그러죠. 자, 아이온 페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용액 안에서 녹아있는 이온들이 서로 붙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칼슘 설페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고체죠, 솔리드죠. 그런데 이것들이 물에 녹아요. 100% 녹지는 않지만은 일부가 이런 식으로 녹습니다. 칼슘 이온과 설페이트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그런데 칼슘 설페이트가 녹으면은 칼슘 이온과 설페이트 이온 두 가지 형태로만 용액 안에 존재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있냐면은 칼슘 이온과 설페이트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고체는 아니고요. 용액 안에서 이온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온끼리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쌍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쌍을 띈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계면활성제,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계면활성제와 그 다음에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NH3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서로 붙어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 뉴트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하이드로포빅한, 그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가능한 이런 논폴라한 부분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리버스 페이스 컬럼에서 C18의 어떤 탄화수 사슬과 소수성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요. 샘플을 인젝션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이동상에다 소량 집어넣고 컬럼에다 계속 흘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컬럼 고정상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실라놀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실라놀에 이런 식의 탄화수 사슬이 이렇게 본드 페이스가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동상에다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흘리게 되면은 요놈들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런 아이온 페어링 리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계면활성제가 이동상에 들어가서 컬럼에 들어가는 순간 요 칼럼 C18 컬럼이라고 한다면은 요 C18 컬럼은 더 이상 C18 컬럼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C18 플러스 아이온 익스체인지가 되어버리죠. 아이온 익스체인지 중에서도 어떤 거요? 네가티브 차지를 띄고 있으니까 양이온 익스체인지, 그죠? 양이온 익스체인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캐타이오닉 익스체인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다시는 C18 컬럼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 붙으면 이거 잘 떨어뜨리기 힘듭니다. 물론 소수성 결합이라서 분자력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자, 이거 띄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용매를 흘려도 잘 안 떨어지고 왜냐하면 여기 차지를 띈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을 흘려도 당연히 안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려면 이제 보통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아세토나이트릴 같은 논폴라한 용매에다가 뭐 KCl 같은 것들을 포화시켜가지고 녹인 다음에 밀어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 떨어진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동상에다가 이런 계면활성제를 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소량 집어넣어서 컬럼에다 흘리면서 이런 차지를 띠고 있는 저분자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죠. 앞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따구로 나왔던 것들이 저런 계면활성제를 이동상에 집어넣는 순간 리텐션이 뒤로 쭉 빠지면서 완전히 GC 피크처럼 나옵니다. 정말 좌우 대칭인 게 이렇게 좌우 대칭일 수가 없어요. 정말 뿅 갑니다. 이걸 한번 맛보면은 진짜 뽕 맞은 것 마냥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좋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동상에다가 다 계면활성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넣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저번에 측정한 피크의 리텐션 타임과 이번에 측정한 피크의 리텐션 타임이 달라지죠. 리텐션 타임이 다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아까 처음에 그랬죠. 컬럼에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본디드 페이스에 이런 식으로 계면활성제가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 붙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C18 컬럼, 리버스 페이스 크로마토그래피, 리버스 페이스 HPLC 컬럼에다가 이런 식의 그 이온 쌍시약을 계면활성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전용 컬럼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죠?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썼다가 나중에 C18 컬럼으로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분석했던 결과랑 리텐션 타임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전용 컬럼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용상의 주의점이 컬럼 안정화 시간을 길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예전에 분석했을 때랑 이번 분석했을 때랑 똑같은 샘플을 가지고 똑같이 계면활성제, 이온쌍시약을 써서 분석을 했는데 리텐션 타임이 달라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번에 했을 때랑 이번에 했을 때랑 이 C18 본디드 페이스에 지금 이온쌍시약이 붙는 정도의 차이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많이 붙었어요. 여기에 본디드 페이스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포화돼서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리텐션 타임은 점점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충분히 포화를 안 시키고 일부만 붙여놓고 그냥 그대로 샘플을 인젝션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포화됐을 때보다는 리텐션 타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밀성 있는 항상 반복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컬럼에 지금 있는 그 본드 베이스에 이온쌍시약을 포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포화를 시켜서 우리가 샘플을 분석을 해야지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컬럼 안정화 시간을
길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그럼 저거는 저분자의 전하를 띈 그런 유기화합물들을 분석하려는 어떤 좀 아주 특별한 방법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 공정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공정서에는 뭐예요? 공정서에는 이러한 뭐 전용 칼럼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약을 사용해서 이동상을 만들면은 전용 칼럼으로 사용해라. 혹은 뭐 이런 시약이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컬럼 안정화 시간을 길게 둬라. 그래서 컬럼에다가 이동상을 좀 오랫동안 흘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온성 시약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했던 결과랑 이번에 했던 결과랑 리텐션 타임이 자꾸만 바뀌는 겁니다. 아마도 많이 그런 경험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리텐션 타임이 달라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뭐 플로우 레이트 바꾸고 뭐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GMP인데, 그죠? GMP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GMP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정서라든지 아니면 시험법에 나와 있는 방법을 보고 그럼 이 방법이 과연 이온상 시험을 사용한 거냐 안 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물질을 이동상에 집어넣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이게 이온상 시약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읽어보고 이것이 이온상 시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죠. 어떤 게 있냐면요. 자, 계면활성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계면활성제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하이드로포빅한 논폴라한 테일이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가티브 차지를 띠는 것도 있고요. 혹은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티브 차지를 띠는 것들은 가장 많은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소듐, 알케인, 설포네이트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듐 헥센 설포네이트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소듐 헥센 설포 헥센이니까 6개죠.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여기에 설포네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요? 물에 녹이면 이쪽이 이온화되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할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헤드와 그다음에 논폴란 테일,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을 띠고 있는 이러한 그 이온상 시약들은 보면은 알케인, 그죠? 요거 좀 여기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탄소가 6개짜리, 5개짜리, 4개짜리 혹은 7개짜리, 8개짜리, 9개짜리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양하게 정해지는 겁니다. 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보통 테트라 혹은 테트라, 아이킬, 암모늄, 뭐 클로라이드라든지, 그죠? 클로라이드든지, 뭐 브로마이드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 테트라 부틸 암모늄 클로라이드다. 그러면은 암모늄에 부틸이 테트라 4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부틸 그룹, 그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이쪽이 플러스 차지, 그죠? 이렇게. 이것이 이제 테트라 부틸 암모늄 클로라이드라면 여기 이제 Cl- 이렇게 붙어 있다가 물에 녹이면은 녹아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것들, 알케인이나 이런 알킬 그룹이 붙어 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동성에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온상 시약을 사용했구나, 그죠? 이온상 시약을 사용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법을 개발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저분자면서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 그죠? 저분자면서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네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경우는 요런 식의 계면활성제, 그죠? 아니면은 뭐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다 그러면 요런 식의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pH에 따라서 차지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런 식의 계면활성제, 요런 식의 이온상 시약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면은 pH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pH를 낮추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온상 시약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pH를 높여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상 시약의 농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뭐 리텐션 타임이라든지 분리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여기 지금 있는 하이드로포빅한 테일에 지금 탄소 하나 차이로도요. 어떤 피크는 분리가 되고 어떤 피크는 분리가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도 뭐 비타민 같은 거 분리를 할 때 보면은 비타민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동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종류들이 보면 이제 아민 그룹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pH를 확 낮춰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차지를 쫙 띄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듐 헥세인 설포네이트하고
소듐 헵테인 설포네이트 그 차이 하나만으로도 어떤 비크는 분리가 되고 어떤 비크는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농도에 대한 최적화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